몇 해 전 여름, 김정희 할머니의 둘째 아들 김대수에게 베트남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호치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담티안이라는 여성이었죠. 둘은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통해 만났고 6개월간의 화상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김대수는 첫째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10년간 홀로 지내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농사일에 매달리던 그에게 담티안은 새로운 희망이었죠.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대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외국 사람과의 결혼이 쉽겠니? 언어도 문화도 다른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티안이는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어도 잘해요.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담티안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작은 갈등들이 시작된 것이죠. 담티안은 분명히 착한 여성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열심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문제는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도도 중시합니다. 특히 담티안에게는 홀로 된 어머니가 베트남에 있었죠. 어머니, 우리 베트남에서는 딸이 시집가도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해요. 제 엄마도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40년간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관계만 알고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효심을 나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도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때만 해도 김정희 할머니는 이 대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해 봄, 담티안의 어머니 응우엔티 흐엉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관광비자로 3개월만 머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체류 기간이 계속 연장되었죠. 응우에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전적으로 담티안을 통해서만 가능했죠. 김정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손짓 발짓으로라도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베트남식 인사를 배워서 응우엔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응우엔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저 고개만 까닥할 뿐 미소 한 번 보이지 않았죠. 문제는 생활 패턴의 충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 일을 하고 저녁 8시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응우에는 밤 12시까지 베트남 드라마를 크게 틀어놓고 보는 것이 습관이었죠. 티아나, 내 어머니께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해줄래?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단다. 어머니, 우리 엄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김정희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이 고역이었죠. 40년간 조용했던 집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식사였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평생 한국 음식만 해왔는데 응우에는 베트남 음식만 먹으려 했습니다. 담티안은 매일 2가지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어머니, 우리 엄마 드실 쌀국수 좀 끓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애들 도시락 싸야 해서. 김정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요리는 한국 요리와 전혀 달랐어요. 향신료도 낯설고 조리법도 복잡했죠. 70대 후반의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나? 맛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 응우에는 베트남어로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담티안이 통역해줬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소금을 조금 더 넣으라고 해요. 김정희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응우엔의 체류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면서 담티안이 김정희 할머니에게 제안한 것이죠. 어머니, 우리 엄마가 계속 거실에서 주무시니까 너무 불편해하세요.
어머니 방을 조금 써도 될까요?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김정희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방은 40년 전 시집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공간이었거든요.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도 그 방은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엄마가 무릎이 아프셔서 바닥에서 주무시기 힘들어해요. 김정희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40년간의 짐을 정리해서 3평짜리 작은 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방을 옮긴 후, 김정희 할머니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방에는 옷장 하나 들어갈 공간도 없었어요. 평생 모아온 이불과 옷가지들을 거의 다 내다 버려야 했죠. 더욱 가슴 아픈 건 응우애니 할머니의 방을 완전히 베트남식으로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끼던 장롱 위의 가족 사진들은 모두 치워지고 베트남 불상과 향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티아나, 우리 가족 사진들은 어디 갔니? 아, 어머니. 우리 엄마가 불교 신자라서요. 사진 있으면 기도할 때 방해가 된다고 해서 거실에 걸어뒀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거실로 가서 자신의 가족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구석진 벽 한쪽에 작게 걸려있는 사진들을 보며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응우엔이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집안의 실권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김치냉장고와 부엌 사용권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베트남 김치 담그려고 하는데 김치냉장고 좀 비워주실 수 있어요? 베트남 김치라고? 우리 김치냉장고인데.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김정희 할머니는 40년간 담가온 김치통들을 하나씩 꺼내야 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정성스럽게 담가서 1년 내내 가족들이 먹던 김치들이 자리를 잃어갔죠. 더욱 충격적인 건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김대수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두 아이들, 12살 민준이와 10살 지은이는 할머니와 각별히 가까웠어요. 하지만 담티아는 아이들이 할머니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들 베트남어 배우고 있으니까 한국어로 너무 많이 말 걸지 마세요. 아이들이 헷갈려해요. 내 손주들인데 할머니가 말도 못 걸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베트남 할머니랑도 친해져야 하잖아요. 김정희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국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응우엔이 베트남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을요. 마치 자신의 자리가 절반으로 줄어든 기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담티아는 점점 김정희 할머니를 농사일 도우미 정도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농번기가 되자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죠. 어머니, 오늘 벼 베기 도와주시면 일당 3만 원 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허리가 아프셔서 일 못하시거든요. 김정희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40년간 일궈온 논에서 자신의 며느리로부터 일당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일당이라고? 나는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용돈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용돈 필요하시잖아요. 그날 김정희 할머니는 논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벼 베는 낫지를 하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벼 위에 맺혔죠. 겨울이 오면서 김정희 할머니의 79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11월 15일, 할머니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기다렸어요. 혹시 깜짝 생일상이라도 차려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요.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김대수는 전날부터 부산 출장을 떠났고 담티아는 아침부터 분주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생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우리 엄마 생신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양력으로 생일을 안 지내서 오늘이 처음이에요. 베트남 음식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김정희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79세 생일날
다른 사람의 생신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어요.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부엌에서 베트남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쌀국수, 월남쌈, 베트남식 나물무침. 평생 만들어 본 적 없는 음식들을 레시피 보며 하나하나 만들었죠. 오후 6시, 응우엔의 생신상이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응우엔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했어요. 손주들까지 베트남어로 생신 축하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김정희 할머니는 자신이 완전히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축하해주세요. 담티안이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9시, 김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만 챙겨서요. 마을 회관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할머니는 지난 3년을 생각해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려 했고 친정어머니까지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이 얻은 건 소외감뿐이었어요. 자신의 집에서 객식구가 되어버린 서글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 박흥수 씨가 일찍 마을회관에 나왔다가 벤치에서 잠든 김정희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정희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런 추운 데서 밤을 샜어? 김정희 할머니는 박 이장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인 박 이장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40년간 일궈놓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아니, 그 며느리가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장님, 나도 이해하려고 했어. 이국 땅에서 살기 힘들겠지, 친정어머니도 그리우시겠지 하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야. 박 이장은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0년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김정희 할머니의 사연에 모든 사람들이 분개했죠. 그럴 수가 있어. 정희 할머니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고? 아니, 그 집 모든 게 정희 할머니 것 아니야? 논도 밭도 집도 다. 그런데 일당을 준다고? 자기 땅에서 일하는데? 마을 부녀회장 김순자 씨가 특히 화를 냈습니다.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우리가 나서야겠어.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고마워. 하지만 이건 우리 집 문제야. 내가 해결할게. 정희야, 그래도 이런 일을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이장님, 나한테 계획이 있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김정희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차가웠습니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분노였죠. 그날 오후, 김정희 할머니는 하동읍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필요했어요. 선생님,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제가 상속했다고 생각했던 재산들이 모두 제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이민호 씨는 김정희 할머니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그리고 명예 변경 서류들. 할머니, 이상하네요. 이 도장이 할머니 도장이 맞나요? 김정희 할머니가 자신의 도장을 꺼내서 비교해 보니 명예 변경 서류의 도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위조된 서류입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한 거예요. 사실 김정희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985년 남편이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을 때 할머니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금반지와 비녀들을 팔아서 위기를 넘겼던 것이죠. 그때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놓았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또다시 사업에 실패할까 봐서요. 선생님, 이게 제가 보관하고 있던 진짜 등기부등본이에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재산, 논 3,000평,
밭 2,000평, 집과 창고까지 모두 할머니 명의네요. 할머니께서는 이 모든 재산의 진짜 소유자십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눈에서 40년 만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하시겠어요? 아니요, 선생님. 서두르지 않겠어요. 제가 더 큰 계획이 있어요.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친정어머니의 횡포, 그리고 자신이 받은 모든 모욕들을.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의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면서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담티아는 평소처럼 김정희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오늘 벼 털기 일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부녀회원들, 노인회원들, 그리고 마을 이장까지. 댁이 담티안 씨죠. 우리 정희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주무신다던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담티아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응우엔도 집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보고 불안해했죠. 마을 부녀회장 김순자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담티안 씨, 정희 할머니가 3일째 마을회관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79세 할머니가 왜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야 하는 건가요? 저는. 담티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김정희 할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의연했습니다. 3년간 구부정했던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도 예전의 그 강인함을 되찾았죠. 며느리야, 사부인,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담티아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앉아. 내가 할 말이 있어. 김정희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며느리와 친정어머니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때 둘째 아들 김대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져서 부산에서 급히 돌아온 것이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수야, 내가 와서 잘 됐다. 너도 이 자리에 앉아라. 김정희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내 재산을 내 명의로 바꾼 것 말이야. 김대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티아니가 본국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잠깐만 명의를 바꿔달라고 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담티아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정희 할머니의 논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4,800만 원이 베트남으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3천만 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사기. 정희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거잖아. 담티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들이 너무 어려워서. 김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 가족이 어렵다고 내 재산을 훔쳐가도 되는 거니? 나를 농사일꾼 취급하면서. 김정희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위엄이 있었어요. 1년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도요.
변호사가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시 김정희 할머니 명의로 되돌아가 있었어요. 담티안과 김대수, 그리고 응우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어머니, 이게 무슨...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김정희 할머니는 아들 넷과 며느리들, 그리고 응우엔을 모두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바란 줄 알아? 돈이 아니야. 대접이야. 마음이야. 근데 너희는 그걸 주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서러움이 이 순간 힘이 되어 주고 있었어요. 나는 40년간 이 집에서 너희를 위해 살았다. 4명의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들을 받아들이고 손주들을 돌봤어. 그런데 마지막에 뭘 얻었니? 마을회관 벤치에서 자는 신세가 됐지. 그때 담티안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라도 모실게요. 정말로. 하지만 김정희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됐어. 나 혼자 살 거야.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79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 김정희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정희야, 혼자 살겠다고? 나이가 몇인데. 이장님, 걱정 마세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김대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함께 살아요. 대수야, 내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담티안이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베트남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야,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다. 너도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겠어. 김정희 할머니는 응우엔에게도 베트남어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사부인, 안녕히 가세요. 그날 저녁, 김정희 할머니는 3년 만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응우엔이 있어서 베트남 냄새가 가득했던 그 방을 할머니는 하루 종일 청소했어요. 베트남 불상과 향, 낯선 장식품들을 모두 치우고 자신의 가족 사진들을 다시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40년 전 신혼시절 사진, 아들들 어릴 때 사진, 돌아가신 남편과의 사진들이 다시 방을 채웠죠. 김치냉장고도 다시 할머니의 김치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3년 만에 맛보는 자신의 손맛이었어요. 저녁에는 혼자서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40년 만에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베트남 음식 만들 필요도 없고 아무도 시어머니를 농사일꾼 취급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담티안 가족은 정말로 이사를 갔습니다. 김대수는 마을을 떠나 부산으로 이주했고 담티안과 응우에는 결국 베트남으로 돌아갔어요. 손주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쉬웠지만 김정희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자유야. 이사를 간 지 한 달 후, 김정희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 일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정희야, 혼자 사니까 어때? 이장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마을 사람들은 김정희 할머니의 용기를 존경했습니다. 79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할머니는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을 때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마을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도 다니고 노래 교실에서 가요도 배웠죠. 40년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할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할머니는 담담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잘 살아. 어머니, 명절에 뵈러 가도 될까요? 굳이 안 와도 돼. 나는 괜찮으니까.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사는 삶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오늘은 김정희 할머니의 80세 생일입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혼자만의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소한 생일상을 차려주었거든요.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끼는 이웃들의 마음이 담긴 상이었죠. 정희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생일은 처음이에요. 정말 내 생일 같아. 그날 저녁, 김정희 할머니는 혼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80세가 됐다. 79년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1년 걸렸습니다. 그 땅,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도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하지만 확고했습니다. 내가 뭘 바란 줄 알아? 돈이 아니야. 대접이야. 마음이야. 근데 너희는 그걸 주지 않았어. 그때 며느리가 울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라도 모실게요. 하지만 나는 웃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나 혼자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내 인생. 그게 진짜 행복이더군요. 김정희 할머니가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전 재산 다 줬는데 대접 못 받는다면 다시 찾으세요. 여러분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들한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79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걸. 그해 겨울 저녁, 김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저녁을 드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눈치 줄 사람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서 따뜻하게 드시는 모습. 텔레비전에서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김치 냉장고에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들이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할머니만의 공간에서 할머니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가끔 아들들이 전화를 걸어와도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정말 혼자 괜찮으세요? 응, 너무 괜찮아.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그래도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지 않아. 나는 내 친구들이 있고 내 취미가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가 주인인 집에서 살고 있어.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희야, 정말 후회 안 해? 가족하고 떨어져서 사는 거 말이야. 이장님, 전혀 후회 안 해요. 이게 진짜 가족이었다면 내가 마을회관에서 잠을 잤겠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79세 할머니를 농사일꾼 취급했겠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명쾌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79세의 나이에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김정희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여성의 아름다운 이야기. 재산을 모두 빼앗겼지만 다시 되찾았고 존중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말이죠. 새벽에 일어나 텃밭에서 자신이 먹을 채소를 키우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저녁에는 혼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자유와 존엄이 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에게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79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80세를 앞둔 겨울 저녁, 김정희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김정희 할머니, 때로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되시길 기원합니다.